불응한 경찰 수사팀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당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 10여 명이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는데도 또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오는 11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 등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강원 영동과 제주, 전남과 경남은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나혜석이라고 아십니까? 일제강점기를 주무대로 활동했던 그녀는 일명 시대를 잘못 만난 신여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지금이야 그 생각이 상식이 됐습니다마는 일제 강점기만 해도 그러하지 못했지요. 나혜석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유학생들 사이에서 연애 소동을 일으키며 봉건주의와 남존여비 사상에 도전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시대를 휘저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저항한 대가로 엄청난 반동과 가공할 억압이 가해졌으니 그녀의 일생은 상처투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자취는 어디서 끝났을까요? 1948년 12월 10일, 바로 71년 전 내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시립자재원, 오늘의 서울시립남부병원이었습니다. 사망자 신원미상 무연고자, 사망 원인 영양실조, 실어증, 중풍, 사망 추정 연령 65에서 66세. 위대한 생을 마감했건만 그녀는 당대 홀로 사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듯 무연고 시신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혜석. 어제 나혜석은 아일랜드 출신의 전설적 세계적 밴드 U2의 결성 43주년 공연 현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허스톤이라는 여성주의 시각의 공연 제목이 말하듯 나혜석 외에도 서지연 검사, 가수 고설리 씨 등이 등장하더니 이런 글귀가 공연장을 가득 덮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어디서 뭐 하시면서 김용민 라이브 만나고 계시나요? 용수처장 김용민이가 용수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용수처 모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감기가? 네, 굉장히 네. 나아졌습니다. 네. 국내 의학 기술 수준이 좀 많이 의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병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네, 빨리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침이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수도권 5선 이 심재철 의원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 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심재철, 김재원 팀은 이날 전체 106표 중에 1차에서 39표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과반 득표를 못해서 그 2차 결선까지 치러졌는데요. 2차에서는 52표를 얻어서 그 2위를 27표씩 얻었는데 크게 앞서서 이겼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비박계 그리고 비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김재원 의원이 또 친박계 친황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네. 심재철 의원은 선거 직전 이 정견 발표를 통해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이 됐지만 이 황교안 대표의 마음이죠. 네. 이 황심이라는 것은 없고 이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 확신한다라면서 이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이 황교안 대표에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한편 당선된 심재철 의원은 이 정견 발표를 통해서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재철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악법이다라면서 이 투쟁하되 협상하게 되면은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심재철 의원, 그 의원총회, 그 네네.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 며칠 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필마가 적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뭐 아무래도 나온 후보들 중에서 뭐 선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연륜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었고 연륜이 경쟁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게다가 김재원 의원이 이 정책위 의장 말하자면 러닝메이트로 나왔다는 점이 네. 의원들에게 어필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자, 그래요. 그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국회 부의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륜도 의원들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자,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었습니다. 패스트 네. 트랙. 이미 그 법안들이 다 부의가 됐죠. 부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틀어서 이게 취소가 됐고 네. 지난 주말 내내 이른바 이제 4+1 이 회동을 통해서 원래 오늘 이 선거법 등 관련 법안들을 모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뤘어요. 네. 하루. 대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내일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자유한국당이 성의 있는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은 언제든 그 회의를 임시국회를 열어서, 열어가지고 네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4+1에서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협상 태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싶으면은 뭐 그냥 계속 임시국회를 여는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어쨌든 심재철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서 일단 교섭단체 상당히 이 합의에 좀 나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 논의에 착수를 하기로 했고요.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이 데이터 3법 등 이 결의됐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합의했던 4+1 안건들은 보류가 됐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4+1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당들과 함께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 이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네, 근데 배제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좀 부담은 있겠지만, 근데 사실 1년이 넘었거든요.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지금 협상이 계속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황교안 대표의 그 직접적인 지원과 지지가 없었다.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비황이 맞다면은. 그래요. 원내 전략과 그 당의 전략이 서로 좀, 이격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천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래, 이것도 뭐, 투쟁을 접으려 하는 것 같진 않고,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원내에서는 협상을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변혁신당 참가를 부인했다고요. 네, 그 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이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창당준비위원장의 하태경 의원을 추대했고요. 네네. 이 모임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뛸 예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발기인 명단을 보면 이 안철수계 의원들 중에서 권은희 의원만 이름을 올려서 좀 눈길을 발기인 끌었습니다. 명단에? 네네. 다른 안철수계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오늘 역시 안철수 전 의원 측이 변혁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변혁신당에 이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이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를 일축한 셈입니다. 김도식 전 실장은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이 현재 해외 현지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또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측 김정화 당 대변인은 이른바 변혁 신당과 관련해서 당적을 유지한 채 신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던 핵에 망측한 일이다라면서 변혁이 아니라 변절이다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다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인데요. 이 추미애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이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이 가장 급한 과제로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한 후에 이 50여일간 공석으로 있었던 이 법무부 장관 자리, 이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로 꼽았습니다. 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여서 이뤄진 단순한 인사였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축하한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언론이 이걸 굉장히 무게 있게 보도했다는 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등한 관계인 양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려 한 것 아닌지 하는 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래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가 모르는 사이여서 이루어진 단순한 인사였다라면서 네. 의미 부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더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고 하면은 산하기관장 정도로 보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헌법과 네.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산하에 있습니다. 산하. 네. 부하예요, 부하. 그리고 그렇죠. 또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될 상전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네네. 예. 자, 그렇다면은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점은 이런 언론에 대해서 윤석열, 추미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언론에 대한 일침이 네.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언론에서 계속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는데 호흡, 네. 네.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네. 뭐 호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언론이 무슨 의도로 무슨 욕망으로 이런 보도를 냈는지까지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걸 보니까 말이죠. 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또 이목을 끕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첫 재판 결과입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자금 담당의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보안 담당 이 박문호 부사장 그리고 부품 전략 담당 이 김홍겸 부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에서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 부사장 등은 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네네. 특히 이 부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받은 뒤에 같은 달 5일, 그러니까 5월 5일이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서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그 자녀들하고 노시지 왜 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굳은 꼴을 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날 회의 이후에 이 어린이 같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는데, 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여기 이제 서버들을 숨긴다든지, 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이 만화 같은 일들이에요. 네, 예. 그렇죠. 명랑 만화.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그 에피스 등의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뭐 JY,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뭐 이런 더 범죄 아니었겠어요? 네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지금 또 재판 대상이 된 그 회계 사기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알아서 한 일인지. 네, 이 부사장들은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을 때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요. 네네네. 그때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없었다라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요. 죄가 없는데 증거를 인멸한 좀 황당한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그러셨나? 네, 참.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를 고발한 단체 관계자가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요? 어떻게 고발인 조사만 합니까? 네, 고발인 조사만 세 번째입니다. 예, 예. 이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단체 관계자가 네. 검찰에서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건데 안진걸 소장은 지난달 8일 그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나경원 의원 의혹을 둘러싼 첫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피고발인도 조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고소인 조사만, 고발인 조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고 그야 그 법원이 판단하겠지만은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몇 번째 지금 고발을 한 겁니까? 한 번은 좀 불러서 조사를 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전광훈 목사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거 어떻게 구속 전초 단계까지 간 건가요? 네, 뭐 구속이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내란 선동죄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네. 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 전광훈 회장은 지난 10월 이 두 차례 진행한 광화문 집회에서 이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면서 예. 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고발이 됐습니다. 네네. 예, 또한 광화문 집회에서도 헌금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전광훈 목사는 지속적인 선동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12월 21일에 이 토요일을 D-Day로 정하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올 경우 4.19식으로 진입을 해서 끌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내란 선동이 아니고 그 뭐가 내란 선동인 거죠? 그러게요. 예. 네.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는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한편 경찰은 이 출국 금지와 더불어서 이 체포영장 신청 등 이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광훈 회장이 경찰의 4차례 소환 요구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다른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작에 3번 불렀는데도 안 나오면은 강제 수사 돌입합니다. 네. 네 번째요, 네 번째. 맞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가 말이죠. 지난 10월 22일에 했던 발언이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을 했냐면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전광훈 그러니까 자신을 말하는 네네. 거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까불면 네. 나한테 죽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계에서는 신성모독이다 라면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그런 눈치예요. 예. 네. 목사님 입에서 하느님한테 농담이라도 이런 말 네. 못할 얘기를 텐데. 들을 줄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니. 정상근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영동 목사님 아니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백면으로만 2건의 사고가 있는데요. 먼저 수락산 터널 부근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송추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각각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는 경산 부근 4차로와 갓길에 걸쳐 고장난 화물차를 수습하고 있어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대저 분기점에서 삼락까지 교통량이 많아 3km 차간거리 좁혀 지나가고요.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면으로도 감전에서만 2km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동광주에서 막히고 반대 순천 방면 산월에서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 네네네. 우리나라가 세계 37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예, 꼴찌. 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언론의 신뢰도는 꼴찌일까? 그걸 조사해보면 하나로 귀결돼요. 네. 네. 왜냐하면 똑같은 기사를 양산하거든요. 네. 보도자료를 받아서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언론이 과연 생존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왜냐하면 자기만의 상품이 없는 언론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네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문제나 예. 기자단 문제를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시해서 앞으로 미래 언론이 살아갈 길이다. 힌트 드릴게요. 처로 끝나는 세 글자예요.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타임라인을 쓸어온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재검토 끝, 결론은 김진표. 이번 주 후반 발표할 듯. MBC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계획대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MBC는 여권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보도를 막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김진표 총리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남았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분이 어제 MBC에서는 확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인사는 저는 전혀 모른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대통령 개인만 알고 계시다. 본인만 마지막 순간에 네. 지금 이 보도를 막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것은 네. 대통령 주변에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순간에. 주변 측근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인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이 얘기를 전해 들어서 막 인사에 관한 보도를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대통령 인사 보도를 네. 언론들이 해요. 실명으로 네. 하고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 참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확정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잉 보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런 보도는 왜 나오는 겁니까? 김용민 라이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대 행동을 할 경우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북미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미국이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한국에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만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카드는 주지 않고 미션만 주었다. 미국이 결정적인 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방향 설정을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역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입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져갈 카드가 없잖아요. 뭘 주든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동안에. 뭘 줬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19 평양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하나도 이행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견제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를 핑계대고 금강산 관광도 못하게 해. 개성공단도 못하게 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도 기공식만 하고는 착공식만 하고는 그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단 말이죠. 그게 이걸 보면서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들을 그렇게 험하게 하는데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북한이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좀 달래봐 하는 식의 얘기는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고 셈법을 바꿨다는 뭔가 주든가 얘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셈법을 바꿀 테니까 일단 나와라 하는 식으로 보장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은 북한은 결국 새로운 길을 가는 쪽으로 이미 설정을 방향을 해놨는데 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주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가 있었느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취재를 울산광역시 현지에서 오랫동안 해온 한겨레 신동명 기자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신동명 기자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사 시점으로 보면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면은 그 시점보다도 더 일찍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주장, 즉 당시 이 사건을 경찰이 쭉 수사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는 청와대 첩보에 따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발에 의한 것도 있었고, 경찰 스스로 인지해서 또 이뤄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당시 이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제 토착 비리 척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일단 시점으로 보면은 청와대 하명은 수사 착수 시점보다는 늦다 이런 거네요. 일단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중에 그 동생과 관련된 이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은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그 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혐의를 잡고 그래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검찰이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해봐라고 이제 지휘를 하고는 관련 계좌나 이런 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검찰에서 전부 기각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동생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통치를 하라고 이제 또 그래 지휘를 하니까.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 강한 출사표를 낸 비박계 출신의 중진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루어서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 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뽑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 직후 인사말 들어보시죠. 오늘 당장 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 가지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다시 협의해라.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 반드시 내년 총선 필승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작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에서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됐는데 실제 노동 현장 변했을까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법만 바꾸는 신용만 했지 처벌 강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2,950원 마스크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산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산안법은 용균이를 살리기 위한 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용균이 동료들도 구의역 김군도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처벌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법만 바꾸는 신용만 했고. 그리고 또 그 김용균 특조위가 구성이 됐었고 여기서 22개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적정 인원 충원이라든지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해서 권리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특히 지금 특급 마스크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배에서 16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썼던 것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꿔야 되는데. 그 돈 좀 아낀다고 그 마스크도 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있는 거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바꿔준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루시드 폴의 들꽃을 보라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용균 노동자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대단한 게 별빛 없어 오늘 살아왔을까 어때 올해도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다시 여기 있을 동안 아무도 널 보지 않아. 누가 나를 꺾는가. 누구의 힘으로 내 목을 꺾는가. 누가 나를 꺾는가. 누구의 권리로 내 몸을 꺾는가. 네, 곽경원님 벌써 1년이 지났네. 참 세상 바꾸기 힘들다. 법을 제정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돈 때문에 희생돼야 하나라고 하셨고요. 어준짱님, 네, 김용균님의 어머니도 투사가 다 되셨어요라고 말씀하셨고, 하얀 시계님, 용균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용균들. 네, 그래요.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나아지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길을 누가 묶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5시 40분 됐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운명의 날이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는데요. 초미의 관심이었던 본회의, 원래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내일 오전으로 미뤄졌지요. 이런 가운데 오전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앞으로 여야 분위기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분위기. 자, 오늘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고 온 기자를 초대했는데, 저희가 유수,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1인 미디어의 기자를 모셨어요. 기자 겸 대표죠. IM피터 임병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IM피터 TV 임병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블로그 기반으로 이제 시작했던 1인 미디어 아닙니까? IM피터가. 네, 그렇습니다. 정치 블로거랑 시민 기자로 약간 17년째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1인 미디어의 원조격이나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 다 다른 일을 하시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1인 미디어. 네, 그래요. IM피터 임병도 기자 모셨습니다. 자, 현재 1인 미디어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국회 출입증이 나옵니까? 1인 미디어한테도? 원래 외국에서는 이제 정치 블로거나 그다음에 시민 기자들도 경력 있으면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꼭 언론사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언론사 등록을 하고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일본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를 만들어야 했네요. 그래도 재직 중인 기자는 임병도 대표 혼자죠? 네, 그렇습니다. 1인 언론사. 네, 굳이 법인 사업자 이런 걸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출입 기자증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언론사 등록을 한 다음에 기사를 매일 한 건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건 이상씩 써야 됩니다. 10건씩 써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또 검사를 맡습니다. 검사를. 국회 관련된 기사를 제대로 썼나. 그래서 그거를 다 프린트해서 갖다 주면 그걸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출입 기자증을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취재가 원활합니까? 그냥 그 방문증을 수시로 끊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 그렇죠. 원래 국회 방문하려면은 주민등록증 내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입증 받고 그렇게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 출입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매달 한 달에 10건 정도 기사를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이제 1년 뒤에 다시 또 심사를 보는데 기사가 10건 미만이면은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국회 관련된 기사라고 그러니까 쉽게 아까 이제 김용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이 배경이 되는 노동 현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 현실을 쓰면은 국회 관련된 기사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국회 입법 사안이기도 했잖아요. 김용균 법은. 이게 그쪽 국회에서 원하는 거는 법안과 정당이 주가 되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다뤄야지 왜 노동계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그 안에 있냐.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국회 식당 밥이 맛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비싸 갖고 전 잘 못 먹습니다. 아니, 근데 뭐 미화를 해서 국회 식당 맛있다. 이런 보도 내면 그런 건 받아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쉽지 않네요. 예. 오늘도 국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임병도 기자께서도 오늘 계속 국회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오늘 국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비행기로 와서 딱 오늘 아침 일찍 갔는데 11시에 이제 9시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본청 앞에 보통 그 의원들 차량이 쫙 줄 서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거예요. 2시에 본회의를 민주당이 상정을 했으니까는 거기를 좀 로텐도 홀 같은 데서 막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투쟁을 하려면. 근데 없어요. 이거 보고 오늘은 아무런 일도 없겠구나라는 좀 예상을 했죠. 역시나 본회의도 내일로 연기됐고 뭐 의원총회도 다 연기되고 그랬습니다. 짜고 친 겁니까 그러면? 뭐 오전에 막 오늘 낮에 뭔가 큰 거사를 칠 것처럼 했던 거는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면은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4+1의 그 협의체도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도 보고 투투대랙으로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기사를 올리셨더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핑계 삼아서 재협상에 들어간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네, 자유한국당이 일단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태세를 전환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국회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뭐 근원적으로는 지금 4+1 협상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부의가 된 법안들 상정 안 된다.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입장 변화는 없는 대신에 시간은 벌었죠. 시간은 벌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안과 그다음에 민식법등 그 민생 법안들 이거 가지고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고 패스트트랙 관련된 거는 계속 협정해서 유야무야 끝낼 수 있는 어떤 그 뭐 발목 잡기 전법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 등 뭐 쟁점이 없는 그런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어떨지 한국당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한유총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수정안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과거에도 그 참여정부 시절에 사학법에 관련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사학 쪽에 관련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졌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것이고 제가 볼 땐 수정안 쪽에 근접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네, 그렇습니다. 그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 그 법이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사학 재단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유치원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이 결국은 사학 재단과 조금씩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배경이 사학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유치원을 함께 둔 중고등학교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 이분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안 된다. 그거는 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라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 입법을 하든지 입법하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여당이 지금까지 1+4 그동안 협상도 해왔고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전혀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대화를 해왔는데 자, 이 사이에서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야당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짐작해 보신다면요. 일단 지난주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네. 자유한국당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려줬다.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협상의 끈을 놓을 경우 그에 대한 여론에 그다음에 언론이 엄청나게 쏟아붓겠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오늘 국회에서 밖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추운데 거기서 뭐 선거법 개정안 통과해라 시켜라. 그다음에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막 그거를 추운 날씨에 막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기자들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되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나머지 야사당과 열심히 대화를 하는 듯하다가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대화를 할 것처럼 보이면 또 특달같이 달려가서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거 참 뭔가 원칙과 나름의 어떤 협상 전략을 갖고 이렇게 야당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정치는 협상의 실력이 필요한 거지만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야사당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 비박계로 분류되는데 당내 주류 세력과 거리를 더웠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한조를 이룬 신임 정책위 의장은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됐는지 상당히 의아하기도 했는데 자, 한국당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황교안 대표와는 어떤 역학관계를 맺게 될지 전망해 주신다면. 전 변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김재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거든요. 그러니까는 외부적으로는 어떤 비황 비박계가 원내대표지만은 실제적으로 협상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조정은 김재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1인 미디어로서 지금 국회 취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이 제주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이 제주도입니다. 언론사 본사가 제주도에 있고. 네, 집이 사무실입니다. 대표이자 기자인 분은 제주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고.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경비가 많이 드는데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취재하면서 쓰라고 또 후원을 해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 어떻게 체재하실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조그만 거 얻었는데 내년 총선 때문에 이거를 부산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부산은 왜요? 이게 총선에서 부산이 또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PK 지역이 최다 격전지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총선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정치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하고 경기도는 워낙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외진데 가서 또 취재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부산 경남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앙으로까지 이제 오질 않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언론사 소속이 아니라 1인 미디어인데. 국회 취재를 하면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든지 차별을 받았다든지 혹은 국회의원이 인터뷰에 잘 안 응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은 없으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인터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국회 가면 이제 풀단이라고 해서 좁은 회의실에 다 못 들어가니까 이제 대표 기자들 뽑아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풀단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분들이 저한테까지는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통신사, 지상파, 종편 이렇게 모아서 자기들끼리 가는데 그 자료를 안 주니까 저는 혼자서 알아서 이제 취재를 하고 써야죠. 그렇죠. 이
기자단의 벽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그 검찰 기자단과 관련한 MBC PD 수첩 그게 또 사회적 그 의제가 됐었는데 기자단은 반발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땀내 나도록 취재한 건데 그걸 다 뭐 피의 사실 흘리기로 해가지고 얻은 특종인 양 매도하는 것은 MBC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원래는 검찰을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법조 기자가 너무 어려워갖고 아예 저는 초기에 포기를 한 건데. 아니 일단 뭐 그 언론사가 아닌 이상은요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검찰은 뭐 많은 언론사들이 접근하기 가장 힘든 출입처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출입기자단의 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기자단에 갈 수 없어갖고 자료를 전 많이 찾는데, 근데 이 자료가 대부분 비공개.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취재했다고 보지만은 또 내놓은 자료들이나 기사들 보면은 이게 과연 취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냥 이 기자들을 위해서 떠먹여주는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이렇게 흘리는 이런 검찰의 행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까요? 저는 대부분의 이제 뭐 영상 자료, 그다음에 공정에 이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냥 공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시민 누구라도 보도 자료 보고 영상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게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하는 거 이것만 시작이 된다면. 그 출입처나 기자단의 그런 횡포가 조금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대부분에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정도 자료 갖고는 다 기사 쓸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발로 뛰는 IM피터님 아름답고 멋지다고 오영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미디어들이 또 활성화가 돼야 1인 미디어가 활성화돼야 또 그 나라의 언론 자유도 함께 신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지에서 혹은 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뉴스들 얼마나 귀중해요. 예, IM피터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취재 영역을 점점점 확대하시되 또한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1인 미디어로서 큰 역할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제주도로 돌아가십니까? 아니. 못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11일 날 임시국회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해놨기 때문에. 예, 수요일까지는 또 여의도 상황을 지켜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임병도 대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3살 무렵 수환이는 선천성 진주종이라는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귀에 혹이 생기고 그 혹이 커지면서 귀가 안 들린대요. 더 일찍 발견했으면 그냥 귀가 아프다고는 했거든요. 간지럽다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미안했어요. 재발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병원에 가는 차비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엄마는 집안에 붙은 빨간 압류 스티커를 보며 예쁘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감도 벌써 3번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병원비, 부채, 생활비 그런 것 때문에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픈 몸에도 매일 일거리를 찾아 나가는 아빠. 새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 아이들에게 빨간 압류 스티커가 아닌 희망의 스티커를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아빠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당장 이 생활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일 수도권 지역과 충청북도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내일은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의 탁한 대기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일까지 먼지 안개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에 안개도 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 서울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북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 때문이고요.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 예상 강우량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충청 지방에서는 빗방울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기압골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 지방과 전라북도 지역도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도 평년기온을 크게 웃도는 서울 11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4.8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고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 5천억 원 가운데 6조 원이 감액되고 4조 7천억 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1조 3천억 원 순삭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노동과 복지 관련 예산이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안은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경찰 수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당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 10여 명이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는데도 또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